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7강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 두 번째 파트인 중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의 민족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기가 저희가 오늘 배워볼 시기는 1910년대 20년대 민족운동이에요. 그래서 중국 1910년대 20년대 민족운동 보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선 국벌입니다. 국민혁명 이 파트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국의 민족운동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볍게 살펴보고 베트남 민족운동까지 역시 안 나오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주사변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또 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다 꼼꼼하게 학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의 민족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910년대 중화민국 수립 이후부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운동은 신문화 운동입니다. 당시 이제 중국에 여러 혼란들이 있었죠.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독재를 진행했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도 이제 군벌들이 난립하면서 중국이 많이 혼란됐고요. 학생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많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후스랑 천두슈라는 인물이 주도해요. 신문화 운동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화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문화란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비판합니다. 이때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 그때 발간한 잡지가 청년 잡지예요. 1915년에 발간되는데 1년 뒤에 신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 신문화 운동은 또 오사운동, 직후 일어난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사운동 보겠습니다. 저희 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배울 때 파리 강화에서 일본의 산동반도 이권이 인정되었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산동반도가 이때 일본의 이권으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으로는 한국에서의 3.1운동도 영향을 주었고요. 신문화 운동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첫 번째죠. 일본의 산동반도 이권. 그래서 이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여러 상인들이나 노동자도 가담을 합니다. 사상은 반군벌, 반제국주의, 반일 시위예요. 다 강대국과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써볼까?天安門 광장에서 오사운동 시위가 전개되었고요. 주된 내용은 산동반도 이권 반환, 21개조 요구, 철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그리고 매국노 처벌, 산동반도 이권을 팔아버리는 매국노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오사운동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결국 중국의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민족운동 1920년대 보겠습니다. 이제 오사운동 이후의 사건이에요. 오사운동이 끝날 때쯤부터 중국에서 두 개의 정당이 생겨납니다. 하나가 순원이 만든 중국 국민당이고요. 하나는 천두슈가 만든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국국 내전까지 이어지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든 중국 공산당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 국민당은 이제 대만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국민당은 이때 국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때 만들어진 정당들이 지금까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이제 연합을 해요. 그걸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합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벌, 중국 내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중화민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베이징의 군벌들을 타도하고 지금 중국을 야금야금 뜯어가는, 중국의 이권들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여러 열강들, 강대국들, 특히 일본 있죠, 를 타도하자라는 게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원이 국민당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공산당과 연대를 하려고 해요. 이때 순원이 소련한테 가서 직접 지원을 받아냅니다. 이게 작년 수능 때 나온 문제인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 수능 18번 문제예요. 이 임시 대총통이었던 인물이 임시 대총통을 지냈던 인물이 공산당과 협력을 하려고 했다. 이때 이 공산당과의 협력을 지원한 가가 누구냐? 애들이 그냥 여기까지는 다 알았어요. 애들도 이 임시 대총통을 지냈던 인물이 주도해서 공산당과 협력을 이뤄낸 건 1차 국공합작인지는 알았어. 그리고 이게 임시 대총통이 순원인 것도 알았죠. 국공합작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걸 지원했다? 애들은 다 중국으로 착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도 중국 포함되거든요. 정답 5번을 찍어서 5번이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국공합작을 지원한 게 소련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료 해석이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오답률 1위였는데 여기 써져 있죠? 오답률 1위였는데 사료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렇다고 이것도 막 심지어 낚시도 심하지 않았어요. 뭐 수능 세계사 8번 그 보갑제 문제 있죠? 그것만큼 낚시가 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학생들이 많이 중국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식이든 사료 독해든 아니면 뭐 낚시를 과하게 시도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오답률 1가 나와서 좀 마음이 아팠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미국도 이거 간단히 잡았죠. 그런데 저 가 때문에 5번 찍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꼭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애들이 이거 안 받겠습니까? 1차 국공합작 여기서 소련이 지원했다는 거, 뭐 어느 선생님이든 이거는 기본 개념에 있는 내용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강조를 했을 거예요. 설명도 해드렸고. 근데 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고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죠. 저런 문제는 꼭 이번엔 맞춰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중공산당과 중국민당이 연합을 합니다. 순원이 소련한테 가서 직접 지원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합하기로 해요. 이때 공산당 원들이, 그러니까 당대 당으로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국민당 입당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그 정당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능한데 정당에는 입당이 가능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당 큰 거 2개 있죠? 왼쪽 오른쪽. 어느 당이든 여러분들이 지지하면 입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돈 얼마 내면 평당원,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많이 내면 특별당원 막 이런 거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도 국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국민당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을 거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만약에 당대 당으로 합당을 한다 치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전체 당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실제 당명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러워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뭐 그냥 진짜 예시예요. 그 조금 안 되겠다. 정치 얘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뭐 A 당이 있어. 이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B 당이 있어. 이걸 당대 당으로 합당을 한다 치면 당명부터 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냥 A, B 당 해서 전체 당원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렇게 보통 당대당 합당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1차 국공합작은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개인 자격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국민당은 그대로 있고요. 공산당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국민당 입당 신청을 한 거야. 그럼 국민당 인원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게 1차 국공합작이 진행돼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데 사실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입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국공합작이 전개됩니다. 다만 순원이 1925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초에 그 합당 직후에도 그렇게 원활하게 합당이 진행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많다 보니까 같은 당내에서도 사실 의견 통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치를 보면. 근데 당이 다른데 저렇게 합당을 한다는들 잘 굴러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순원이 죽고 이 국공합작을 기반으로 중국 국민당이 주도해서 광둥국민정부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국공합작 직후에 광둥국민정부 국민당이 주도로 한 왜냐면 애초에 국민당 주도로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국민당이 주도한 정부가 광둥국민정부예요. 그게 광둥 지역이 어딘지 아나요, 여러분? 광저우가 있던 곳이 광둥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광둥 지역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장제스가 순원 사망 이후에 국민당을 주도했고요. 이제 저기서 북벌을 추진해요.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이 뭐였죠? 군벌 타도였죠. 군벌. 저 베이징 정부, 지금 중앙 정부를 꽉 잡고 있는 베이징 정부를 몰아내고자 국민혁명, 북벌을 추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게 베이징에 정부가 있는데 광동 국민 정부가 또 새로 생긴 건가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중국은 그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애초에 베이징 정부도 여러 군벌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차지하고 운영했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국민당이 자기 마음대로 정부를 세워도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살짝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게 됩니다. 나도 정부 세우고 너도 정부 세우는 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존재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 군벌을 타도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1차 국공합작은 저 밑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장제스의 공산화 탄압인 상하이 쿠데타로 결렬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 24년부터 7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30 사건이 있습니다. 이 상하이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영국 경찰이 중국인 노동자 시위대에 발포를 하고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더욱더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그 강대국도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혁명 보겠습니다. 이 국민혁명 파트가 작년 교재에 비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흐름을 한눈에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혁명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준 교재는 이것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대신 사실 뭐 아직까지 국민혁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본 문제도 없긴 해요. 다만 뭐 혹시 모르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 언제든 끄집어 낼 수 있는 게 평가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세하게 학습하자는 게 제 강의 모토니까 모두 다 꼼꼼히 봅시다. 1차 국공합작 이후에 이제 순원이 사망하고 장제스가 국민당 정권을 장악했죠. 국민당 당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그 광동 국민 정부를 바탕으로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530 사건까지 발발해서 중국 내에서 반제국주의 그리고 저 중앙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군벌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국민혁명가 총사령관에 취임을 하고요. 국민혁명 북벌이라고 하죠. 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벌 타도와 중국 통일이 목표요. 그래서 왜 북벌이라고 하냐? 그
광저우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군벌들을 물리친다 해서 북벌이고요. 이 북벌들을 물리치고 본인이 하나로 통일된 중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장제스는. 그래서 1926년, 자, 북벌은 26년부터 28년까지 진행돼요. 이거 연도부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혁명군이 광저우에서 북벌 국민혁명을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지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혁명 지도는 따로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이게 중국이에요. 아, 진짜 못 그렸다. 대충 할게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 이쪽에서 시작해요. 광저우가 홍콩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북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 1년쯤 지났어.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농민들이랑 노동자에게. 근데 왜 그러냐? 우선 이게 사회주의의 그 사상 자체가 은근 당시에는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공유한다라는 가치는 처음 등장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래서 게다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 특히 19세기, 20세기에는 조선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팔고 뭐 시체도 먹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냥 진짜 가난했죠. 근데 중국 우리가 근대사를 배웠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세금도 굉장히 많이 뜯어가고 나라는 팔리고 이런 힘듦이 계속 됐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국민들한테서 저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기 왕족, 귀족 이런 애들 너무 잘 산단 말이야.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은. 지금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걸 알죠.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는데 당시 농민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와중에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했어. 근데 그 사회주의의 기반은 뭐냐면 모든 걸 공유한다죠. 평등. 국가의 재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정말 그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당시엔 그랬어요. 당시엔.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일이에요. 근데 물론 역사학자들도 저희 대학 교수님들 때 했던 얘기는 지금의 시각으로 역사를 안 보려고 최대한 한다. 우선 자기들도 그 시대의 입장에서 그 시기를 우선 보려고 한대요. 그 다음 지금의 시기에서 그걸 보면 따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봤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역사의 기본은 해당 시대를 볼 때는 해당 사회적 분위기, 해당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그 시기의 특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사회주의는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실패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처음 이제 막 등장했죠. 처음까지는 아니고 이게 한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검증도 안 됐었고 근데 다만 노동자들이랑 농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했던 나도 나에게 진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나에게 저 부자들과 같은 재산을 준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누구나 혹하죠. 누구나 그래서 공산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사족이 길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 국민들이 아니
중국 공산당의 인기가 많아집니다.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혁명을 하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 세력이 계속 커지네. 그러면 나중에 통일했을 때 우리 국민당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요. 이게 2027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에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국민혁명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혁명이 1926년부터 28년까지 전개됐죠. 그 사이에 국민혁명이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상하이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알아?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던 거 알아?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 사이에 국민혁명 시작과 끝 사이에 딱 중간에 1년 지났을 때 상하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했고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다. 이것부터 잡으세요. 알겠죠? 이게 우선이야.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까지 암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쭉쭉 좀 더 올라가서 국민혁명군이 난징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징 정부를 수립해요. 그냥 저 광저우, 광동에 있었던 정부가 난징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때 일본이 그 중국 내 일본인들, 일본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고 중국 안에서 일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산둥반도를 출병을 합니다. 잊으면 안 돼. 산둥반도로 군대를 파견해요. 근데 장제스는 북벌이 우선이라고 해서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북벌을 진행해. 다시 이거 올릴게요 이제. 근데 이제 국민당 안에서도 우파 좌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정당이든 안에서가 그렇게 단결되는 모습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결국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요. 국민당 우파 세력, 장제스가 우파 세력인데 그 우파 세력에 우한에 있던 국민당 좌파 세력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 7월 2027년 아니 다시 1927년에 수립된 여기서 보인 이 난징 정부는 국민당 우파 위주의 난징 정부였어요. 근데 이 국민당 우파에 국민당 좌파 우한에 있던 좌파 세력이 합류하면서 난징에서 국민당 통일정부가 수립됩니다. 요 흐름 이해 가나요? 네, 써줄까? 지도가 너무 걸리적거리네. 국민당 우파 중심. 그리고 근데 진짜 국민당 우파 좌파까지는 이렇게 딥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알고 있읍시다. 네? 그래서 국민당 통일정부가 난징에서 수립돼요. 이거는 좌우파. 그리고 이제 장제스가 국민당 통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벌을 다시 재개해요. 난징에서 세력을 다시 정비하고 재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일본이 다시 산둥반도로 병력을 보내요. 이거 2차 산둥반도 출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당시 일본이 그 만주나 내몽골에서 좀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랑 내몽골을 일본 땅으로 계속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당시 베이징 군벌이었던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큰 군벌이 장쩌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한자로 발음하면 장장림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쩌린이 가장 중국에서 좀 잘 나가던 군벌이니까 얘네한테 지원해서 우리가 병력 지원해 줄 테니까 너가 저 장제스 올라오는 거 막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을 하는 게 진안 사건이에요. 진안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민혁명군이랑 일본군이 충돌을 합니다. 국민혁명군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의 군벌이었던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가장 큰 군벌이었던 장쩌린을 만주로 쫓아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장쩌린이 만주로 쫓겨났는데 장쩌린 폭사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일본군이 장쩌린을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쩌린이 장제스한테 져서
만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땅인데 장제스가 장조린 잡으러 만주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장제스가 만주까지 오는 걸 막기 위해선 장조린을 죽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장조린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장조린 폭사 사건이에요. 이게 연도로 한번 등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거 1928년인지 그리고 내용도 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장조린 아들이 장쉐량인데 장쉐량 이따 시안 사건에서도 나오죠. 장쉐량이 중국 국민당을 지지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 아빠를 죽인 일본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장쉐량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쉐량이 중국 국민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군이 쭉쭉 가. 그래서 베이징까지 점령하면서 국민혁명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국민혁명이 완성됐는데 중국 통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국민당 정부가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군벌 없는 하나의 큰 통일된 정부가 돼요. 이제 수도는 난징이에요. 오케이? 베이징 아닙니다. 알아줍시다. 그래서 이후 국민당 정부는 열강과 이제 불평등 조약 개정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혁명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혁명 배경 알아두고 1926년부터 28년까지 진행이 되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혁명이 전개됐던 1927년 중간에 상하이 쿠데타가 발발해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했고 그 결과 1차 국가합의를 결렬했다. 이거 포인트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차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국민혁명이 완성됐을 때 수도는 난징이다. 여기까지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국의 1910년대 20년대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한국이 1910년부터는 한국이 일제 통치를 받게 되죠. 식민 통치를 받게 돼서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30년대 이후에는 전시동원 체제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단 통치 시기에는 하여튼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죠. 경복궁 앞에 바로 설치가 됐어요. 무단 통치 시기에는 총독이 무조건 육군 해군 대장이 임명됐고요. 헌병 경찰제를 통해서 빡빡한 경찰 제도를 실시했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한반도의 토지를 일본 애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화 통치 시기에는 말만 문화 통치지 이게 민족을 이간시켜서 친일파를 육성하려는 정책이다. 우리 한국사한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몽간 총독을 임명하기로 약속했지만 한국에 실제로 임명된 바가 한 번도 없었고요.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경찰 병력, 경찰 인원, 경찰 예산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 병력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많은 물자들을 한반도에서 가져갔고요. 한국식민화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조선의 학생들이나 남자들도 일본 병력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1910년대 한반도 조선에서는 대한광복회가 조직돼서 공화주의를 주장했고 상하이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독립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 의열단, 임시정부, 신간에까지는 선주로만 진짜 간간히 한 번씩 나왔고 단독 문제로던 북한 문제로던 문제는 한 번도 등장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혹시 모르니까 해둡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한국사 봐야 되잖아요. 복습하는 셈 치세요. 수능 때 한국사 봐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수능 한국사는 따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복습해두면 나름 시간 세이브도 되고 좋죠. 3.1운동 배경 가장 첫 번째 배경은 일제 무단 통치입니다. 너무 일본 애들이 가혹하게 통치를 하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국가들에 한해서는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합니다. 다만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에게는 저 말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민족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의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걸 써먹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레닌이 또 여러 식민지매를 받는 민족들에게 해방 지원을 약속해요. 그리고 이제 도쿄 한국 유학생들이 28선언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고종이 죽었죠.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3.1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및 종교계 인사들이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전국 및 해외 한인사회로 확산됩니다. 3개월 동안 약 200명이 참가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요. 다만 일제가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3.1운동의 결과 문화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어요. 내 문화통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을 이간시켜서 친일파를 육성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여러 그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독립을 원하는데 이걸 여러분 저 독립의 성화, 독립의 열망을 이끌어갈 정부가 없다. 그래서 독립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이때쯤 마침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냈고, 그에 따라 그 청년들 사이로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유입돼요. 의열단 보겠습니다. 김원봉이랑 윤세주 등이 만주에서 조직한 거죠. 목표는 간단합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 및 일제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일본 애들이 무서워서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의열단의 생각이었어요. 신채호 역사가죠. 신채호 스님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서 의열단 활동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이게 의열단 활동의 행동 지침이 되었다고 해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 다음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한국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그 3.1운동 이후 서울, 연해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각각 수립을 해요. 근데 이 세 정부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이에서 통합을 돼요. 당시 이승만이 외교 독립을 위해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에 따라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돼서 수립됩니다. 당시 정부 형태를 한번 볼게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고요. 정치는 민주공화제,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였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 교통국과 연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비밀 행정 조직망, 우리나라 행정망 있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그걸 이제 임시정부 나름대로 다시 재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임의의 그 조직망을 있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무슨 가게, 강원도에는 무슨 가게, 그러면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국민들 관리도 하고요.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정보도 수집하고, 일본의 정보나 친일파 정보도 수집하고, 독립운동 자금도 모아오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교통국가 연통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암살 보시면 김혜숙 선생님이 운영했던 옷가게 있죠. 옷가게인가 클럽인가 춤추는 가게인가, 거기가 교통국가 연통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독립신문도 발간했고요. 미국과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미위원회라는 걸 미국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성원서를 제출해요. 하나 외교 독립의 성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승만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어쨌든 이승만의 여러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됐고 그것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결국 이승만은 탄핵되죠. 이승만은 탄핵됐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옳은 건가 이 방향이 회의감을 느끼고 다 떠납니다. 근데 이제 김구만 이제 남아서 임시정부를 운영해 나가는데 임시정부가 좀 많이 침체됐고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왔고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까 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그게 상하이에서 1931년 조직되어 임시정부 안에 의열 단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봉창이라는 인물이 도쿄에서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고요.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그 일본 전승기념식이었죠. 상해사번 전승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일본 고위공직자들 많이 암살합니다.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중국 애들이 봤어요. 특히 장제스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장제스가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윤봉길 상하이 이거 뒤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된 뒤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김구는 국민당 따라다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윤봉길 의거와 그 결과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러네.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네. 알아둡시다. 또 언제 이렇게 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아둡시다. 알겠죠? 다음 1920년대 민주운동 보겠습니다. 다만 그 한인애국단은 1930년인데 임시정부 안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엮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고 20년 민주운동 보겠습니다. 20년 때는 무장투쟁도 많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봉오동 유명하죠. 봉오동 청산리 만주나 간도에서 여러 승리를 거둬냅니다. 다만 일본이 간도 참변으로 복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1920년에 들어서는 민주운동 세력이 둘로 나눠집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운동.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 한국의 독립을 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좀 더 그 노동자와 농민들의 계급혁명, 즉 평등을 이루는데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사회주의고 민족주의 애들은 좀 독립에 더 초점을 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노동농민운동 정리했고요. 조선공산운동 결성했고, 다만 이제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이거 치안유지법은 그때 한국사 때도 배웠겠지만 사회주의 탄압을 위해 만든 법인데 그냥 독립운동가라면 모두 잡아갔어요. 치안유지법 적용해가지고. 민족주의 애들은 1920년대 들어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 힘을 키우자, 특히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 힘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해내자, 이게 실력양성운동입니다. 다만 일제가 분열을 시도해요. 그래서 민족주의 안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쪼개져요. 그래서 그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냥 조선인들끼리 그냥 자치를 이뤄내자, 그걸 자치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세력도 등장합니다. 그게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도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죠. 그걸 민족유일당, 민족의 독립을 위해 당을 하나로 합치자, 이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연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이고요. 신간회 강령 단결,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랑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랑 단결하자. 그리고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이 기회주의는 누구게요?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주의 애들 배격하자. 여러 활동, 민중대회를 계획해서 당시 1929년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개최됐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대회를 계획을 해요. 근데 이게 신간의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그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회 계획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회주의 진영들이 민족주의 진영과 협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합니다. 해소란 이 단체를 잠시 멈추는 거래요. 근데 지금까지 멈춰 있죠. 아직 신간에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간회가 해소 잠시 멈추고, 잠시가 좀 기네요. 각각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들이 본인들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까지가 1920년대 한국의 민족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신간에도 지금까지는 동사에서는 성질로만 나왔으니까 뭐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알아둡시다. 그리고 베트남 민족운동인데 정말 안 나와요. 내가 이거 나오면 쉽지 않지만 절대 안 나옵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1925년. 그래도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아니 안 나온다 했지만 진짜 만에 하나, 진짜 만분의 1의 확률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 내가 수업을 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래. 그래서 아니, 진짜 사실 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혹시나 만에 하나 나올까봐 수업해줘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있잖아. 정말 어쨌든 호치민이 민족운동을 많이 전개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라는 걸 결성해서, 네, 호치민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고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하고요. 1930년에 인도 차이나 공산당도 조직하고 41년엔 베트남 독립동맹, 줄여서 베트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 통치 종식과 당시에 1940년부터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배울 건데, 그래서 프랑스 및 일본도 같이 나가라, 이게 베트남 독립동맹의 목표였습니다. 오케이? 베트남 국민당 다른 조직이에요. 중국 북벌의 자극을 받아서 베트남 국민당이 조직됐고요. 다만 이제 무장봉기 사건을 베트남 국민당 지도자들이 몇 명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진짜 만에 하나 나올 거면 호찌민이 나오지, 이 밑에 건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호찌민은 아마 나오면 베트남 전쟁이랑 엮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꽤 기네요. 그래서 민족운동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만주사변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